안녕하십니까. 환상의 나라. 이 강의의 오늘 주제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사관과 현실 이해에 대한 비판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한국의 선진화, 통일화에도 큰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인 그룹 그리고 정치 세력입니다. 이들의 역사관과 현실 이해가 어떠한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상징적으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의 전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인데요.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전신과 헌법적 법통,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파란만장한 정치사회에 있어서 주요 흐름을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사건과 그리고 그 건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치렀던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점, 그것이 매우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한 세대간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박정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이렇게 치환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점, 그와 같은 어떤 내용이 아주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이다. 그러한 뜻에서 대단히 오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만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 재벌 금융 부분의 유착과 도덕 해이로 인해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위기는 극복했으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은 정부 재벌 금융 부분의 유착과 도덕 해이를 통한 위기의 초래의 책임이 물어지고 있고요. 이후 위기가 IMF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조조정 과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하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 자체가 그동안 누적도 온 경제학 관련 여러 경험적인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뿌리 깊은 편견이다. 오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오만과 편견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 사건을 사실상 그 도덕적, 정당적 가치를, 의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친일 세력이 새로운 외세, 미국을 등에 업고 민족의 분단을 불사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서 대한민국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만의 사단이었다. 사단법인이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글도까지 썼는데요. 이렇게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러고서 그들만의 사단으로서 반민중 세력이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와 해외 의존에 정치 경제를 펼칠 때 그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이 4월 혁명이고 부마민주항쟁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이고 6월 항쟁이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겨우 그런 대로 볼만한 어떤 그 국민국가가 성립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결손 국가로서 장차 통일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 인식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체로 199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대적으로 현창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법통이 그 민주화 세력으로 개성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항일 전신과 헌법적 법통이 무엇을 또 말하는 것인지, 특히 헌법적 법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좀 그 자체로서는 그 애매를 합니다만은, 이 민주화 세력, 이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양동환 교수께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알기 쉽게 쓰여진 우리의 혼란스러운 어떤 건국일과 광복절에 대한 고찰인데, 꼭 사삼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것은 장차 성립될 독립적 국민국가가 잉태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해임되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건국 사건은 아니었다. 그 회임의 의미가 중하긴 하지만은 그 자체를 갖고 건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 임시정부가 표방한 어떤 삼견주의적 이념, 그런 것은 대한민국 초대 헌법, 재헌헌법에 잘 개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주요 인사 한 30여 명의 대다수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다. 한 6명 정도,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과 김구성생을 비롯한 한 6명 정도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은 대한민국으로 개성되었다는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리고 건국을 기리는 광복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있었던 부질없는 논쟁을 한번 청산하는 의미를 갖는 하나의 국민 교양서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저의 대한민국 이야기라든가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에서, 또는 2년 전에 있었던 이 극강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 한국인의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일대 문명사적 대전환의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 왕조, 그 성리학으로 통합되었던, 소중화적 국제 감각으로 통합되었던 그 왕조가 섭주없이 해체되고 난 뒤에 일본의 영토로, 일본의 식민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편입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러시아가 동조를 했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동조 체제 속에서 다시 한반도의 인간들이 그들의 고유한 어떤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하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종주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미국의 처리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우 위험하게도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추진했습니다.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서 만약에 철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험을 알고 자유민주적 이념에 기초한 건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갈 길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고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38도선 이남이나마 자유민주 이념에 기초해서 세운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참 일대 쾌거로서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장차 이 나라가 자유 이념에 기초해서 그 한반도를 통일하는 통일의 기지가 될 것이다. 우리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무시하고 한국의 공당이 또 집권의 경험까지 있고 또 당차 집권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이 그 건국사적 의의를 무시한다, 부정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단히 오만하다 못해서 대단히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동안 그런 비판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그 점을 다시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국제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에 맞서서 한국인들이 자유우방에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자유와 재산을 방어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 무려 군인, 민간인, 미국 병사까지 합쳐서 무려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한 90만 명 정도 돼요. 19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쳐놓고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한다? 곤란하죠. 그 뒤에 있었던 4.19 혁명, 4.19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 불행한 사건에서 희생자 다 합해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6.25 전쟁은 무려 190만 명이, 100만 명이 죽고 90만 명이 다친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배제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한국 현대사를 해석을 한다.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역사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슬픈 전쟁이었다. 동족 상잔의 슬픈 하얀 전쟁이었다 그러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그래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게 된 게 이제 대체로 한 97년 이후부터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저는 그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 역사관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이데올로그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국 사건과 6.25 전쟁의 해석을 배제한 역사 인식 그 자체는 하나의 경험 과학으로서 사실에 충실히 입각한 어떤 올바른 역사 인식도 아니거니와 우리 하나의 국민을 하나의 자유 시민으로 통합할 그러한 어떤 건전한 국민 통합적인 역사관도 되기 힘든다. 심지어는 이 국가 자체를 한 나라가 그 건국 과정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해석을 포기를 할 때 그 국가의 정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본질은 정당적 이념체예요. 이 정당적 이념체로서 가장 최고의 어떤 정치적 사건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을 포기를 할 때 그 국가의 정신은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격히 말해서 한국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의 강령 처반부에 대해서 오만하다, 할게 그렇게 다소 과격한 용어로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화 세력은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68년간 나라 만들기 역사에 있어서 건전한 대한 세력이 될 수 있을까?
집권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 집권 세력에 많은 공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세력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공로는 있지만 역시 심각한 과오가 있었다. 그 과오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인식, 자각적인 인식은 지금까지 너무나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즐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963년도 64년에 있었던 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그 반대, 국민적 반대, 그 야당이 선동해서 일어난 국민적 반대를 즐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52년부터 있어온 그 지리하게 끌어온 그 한일 국교 회담을 드디어 종결을 하면서 국교를 정상화 시키자고 했을 때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6.3 사태라 그러죠. 야, 고작 3억 불을 받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밀실 외교다, 매국 외교다. 그래서 제2의 이완용, 박정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다시 어떻게 일장기를 풀리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선동을 하면서 1,000만 명 국민 반대 운동 서명 작업을 벌리고 길거리에는 대학생들이 그죠, 가도 시위를 벌리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사건이었느냐? 저는 그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했어야 되고, 저는 그걸 빨리 추진하지 못한 점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과오가 있다, 그렇게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후 고도 성장에 있어서 일본, 한국, 미국을 잇는 자본과 기술과 시장의 이 연관 체제, 협조 체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와 같은 그 국제적 어떤 시장, 경제적, 군사적, 정치,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인데, 그 미뤄왔던 것을 드디어 성사시키려고 할 때 야당은 결사항쟁을 했던 것이죠. 결국 박정희라는 그 정치가는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권위주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건전한 그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가도 시위가 벌어질 때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해결할 때 그 권위주의, 또 하나의 권위주의 정치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치라는 것은 뭐 한 개인의 권력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과 어떤 조정을 통해서 어떤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근본주의적 의견 대립과 정쟁이 발생을 할 때 그 결론은 한 나라가 그냥 붕괴하는 수도 있고 권위주의 정치로 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생국의 국가 건설, 나라 만들기 초기 과정에서 어느 정치가가 자기가 시대적 어떤 과제를 지고 있다는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정치가가 어떤 근본주의적 어떤 대립에 직면을 하게 될 때 그걸 돌파하는 방식이 하나의 권위주의 정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진데 당시의 야당이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 성립이 어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1965년부터 다들 알다시피 박정희 정부는 이제 수출 입국이라는 이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도 성장에 한국 경제를 고도 성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이 고도 성장 과정은 이 나름대로 한국적 그 혁신 체제의 성립, 한국적 혁신 추격 체제의 성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도, 개인의 기업도 어느 기업 사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한 성장을 하게 될 때는 그 성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혁신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뭐 어떤 경제학자는 추격 체제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혁신과 추격 체제가 성립합니다.
어떤 특별한 그 경쟁 능력을 갖는 기업가가 한 회사를 혁신과 추격 체제로 조직해서 성장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란 것은 여러 상이한 어떤 사회 집단, 이해관계 사회 집단으로 이루어졌죠. 이러한 상이한 이해관계 사회 집단을 하나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혁신과 추격 체제로 조직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 역사에서 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63년부터 한 97년까지 고도 성장을 지속한 데에는 한국적 혁신 추격 체제가 성립하고 훌륭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 어떤 비교 우위가 세계 시장 속에서 극대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정치 경제의 체제를 가지고 이제 혁신 추격 체제라고 한다면은 65년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성립하였던 겁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요약한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목표의 수련 가능성, 어떤 그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게 실현 가능해야 되고, 따라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행동 계획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영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본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물건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의 품질이 좋기 위해서는 공장의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규모 공장,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대규모 투자,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경영하는 것은 바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효과가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 트리클 다운. 이걸 저는 적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적하식 대기업 우선의 발전 전략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 기업의 전통도 없고 산업의 전통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대기업 우선의 이 발전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그 기록을 보면은 팍팍 밀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팍팍 밀어줘가지고 세계적 경영을 하는 대규모 기업을 육성을 한다. 근데 그저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에 기초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출 실적 또는 경영 실적으로 능력이 입증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충분한 지원을 해서 대기업을 육성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과 농업이 뒤따라서 발전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원리 자체를 일일 점검하는 정부, 기업, 민간의 기민한 협동 조정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65년부터 시작된 월 초의 월간 경제 동향 보고, 월말의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는 이와 같은 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의, 한국적 혁신 체제가 65년부터 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그와 더불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이제 비약적인 어떤 그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65년도 당시 민주당 대표 박순천 여사가 국회에서 연두교수를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수출 입국이 아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외자를 도입해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나라가 다시 종속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안정농가 창설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100만 안정농가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순차로 조화로운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을 해서 67년도 대통령 선거가 되면 야당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웁니다. 당시는 신민당인데요. 그 신민당의 당수였던 유진호 씨는, 우리도 지금은 남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퓰리스트 에코노믹 폴리시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중경제론이 나온 겁니다. 이 대중경제론을 받아가지고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는 야당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라는 책을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라는 그 책을 그 유명한 책을 냅니다. 제가 지금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당시는 제가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저를 흥분시켰던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읽어보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나라는 부정부패한 나라다.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외자를 도입해서 중공업을 발전시키되 이거는 국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은 그 종업원에게 주주를 배당한다. 이게 바로 대중민주주의다. 그래서 대중경제와 대중민주주의가 결합한 자립적이고 조화로운 어떤 그런 국민경제를 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외자 의존적인 대외 종속적인 부정부패의 경제와는 상이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미 5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래 돌이켜 보면은 이 대중경제는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경제를 시행한 많은 후진국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뒤에 또 이제 대중경제 이 한국적 이 대중경제가 남미에서는 소위 디펜던스 티어리에서 종속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이 종속 이론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맹위를 떨치다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 사라지고 없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발전의 훌륭한 교과서로서 한국과 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적 혁신 체제를 통해서 대만은 또 대만 나름의 혁신 체제를 통해서 둘 다 세계 경영을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은 경제 성장을 하니까 이 종속 이론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종속 이론을 이야기하는 데는 없고 많은 후진국이 한국과 대만을 교과서로 삼아서 뭐 중국도 오늘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이 한국을 배웠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참고를 하면서 등수평 이후에 개방을 하게 될 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날 중국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과연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에 그토록 저항했던 고속도로를 놓을 때 그 몸으로 가서 닦을 때 가서 김영삼, 김대중 당시의 지도적 정치가들이 땅바닥에 누워서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대중 경제로적 감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그게 저항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건전한 국가 만들기, 나라 만들기에 대안적 세력이 될 수 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1972년에 있었던 10월 유신도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이제 김대중 씨나 야당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한 이 한국적 혁신 체제를 중단을 하고 이 포퓰리스트 에코노믹 폴리시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데 그러한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나름대로 공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10월 유신회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야당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 세력이기 이전에 권위주의 정치가 성립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을 제공한 그와 같은 역사적 역할이 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 전까지 좀 되돌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아까 민주당 강령에서 외환위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재벌, 금융의 유착과 도덕해이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했는데 저는 저도 한두 편의 글도 있습니다만 이 외환위기에 관한 많은 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외환위기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외환위기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 외환위기에 관한 많은 글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건전한 감리 체제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건전한 감리 체제가 해체되고 마비된 결과로 발생한 그러한 그 사건이 바로 외환위기였습니다. 1993년에 김영삼 민주화운동 출신의 그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는 곧바로 그 이전 정부가
2년 동안 시행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체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 나름대로 저 역사적 역할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실용성이 큰 그 개발 체제를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신경제를 한다 했습니다. 고작 2년 만에 또 신경제를 폐지하고 세계화를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 세계화가 뭐냐? 그 영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알파벳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EGY HWA 그래서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Total Globalization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잘 정의가 안 되는 어떤 말을 내세우고 국가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국가 경제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잘 조직된 어떤 국가 혁신 체제를 그렇게 해체해가기 시작을 해요. 경제기획원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기획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권한이 방대한 재정경제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무려 5년 동안 경제장관, 경제총리를 7명이나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난맥상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21세기 국가가 지닌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국가 경제를 만들어서 2020년까지 GDP 4조 달러의 세계 경제 7대국으로 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2020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GDP 달러가 1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황당무계한 거죠. 황당무계한 계획을 내세우면서 모든 것을 해치시고 파괴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재무부에 국제금융국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국제금융관계를 감리할 정부 부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금융을 자유화한다 해서 그냥 무분별한 자유화의 결과 말이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한 33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97년 현재 말이죠. 단기 외채는 1,000억 달러가 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가 넘는 극히 불균형적인 어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폭로가 되었을 때 97년 그 불황 과정에서 그 국제금융의 포식자들이 한국 경제를 좋은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IMF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F 경제 위기는 결코 정부, 재벌, 금융의 어떤 유착과 도덕 해이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와 대기업이 도덕 해이에 기초해서 금융 자원을 낭비한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친 것은 고도 성장을 지탱한 국가 혁신 체제를 그 혁신 체제와의 무대안적으로 저항만 해오기만 했던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슬로건으로 그냥 해체시켜 말았을 때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떠한 건전한 감리 체제가 해체되었을 때 발생한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모든 지표가 나빠져 왔어요. 나빠져 왔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이 파란 것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10% 하던 94, 5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한 2, 3% 수준으로까지 하락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투자가 계속 하락해와요. 투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길합니다. 좋지 못합니다. 투자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혁신 체제가 해체된 데 그 기본 원인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 준 것은 이 수출입니다. 연두색은 이 대외 의존도인데요. 이것은 대외 의존도 지표는 이쪽에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94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외 의존도가 한 50% 되던 나라가 지금은 한때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는 2014년 현재 1조 한 4천억 달러가 되는데요. 그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대외 의존도가 그러니까 수출입의 비중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까지도 넘었던 이런 것은 기형적인 이상한 체제예요. 이상한 체제. 대단히 불안정한 체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그런 나라면 몰라도 이게 저 인구가 저 5천만이나 되고 국민 그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크다는 게 저는 좀 상당히 그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수출이라고 하는 하나 빈 강정입니다. 빈 강정입니다. 여기는 저 한국은행이 작성한 산업연관표를 보면은 수출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있습니다. 이 수출이 하나 이루어질 때 국내 경제에 어떤 부가가치 기여가 유발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1965년만 해도 0.698입니다. 근데 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요. 2005년에 0.617, 그래서 2013년에 0.541까지 낮아집니다. 이 낮아지는 추세가 일관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IMF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수출 부가가치율의 국제 비교를 하면요, 이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만 한국은 저 아래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 공화국이나 아일랜드, 한국,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뭐 이런 나라들. 반면 선진국들은 다 80%, 90% 수준으로 수출 부가가치 높아요. 한국은 수출을 해봤자 그 5, 60%만 그 국내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에요. 이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제 구조 자체가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보면은 수입 중간재 투입계 수입 추이라 해서 이제 GDP가 하나, 그러니까 국내 총 유효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중간재가 투입되는데 이 중간재가 국산 중간재가 있고 수입 중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중간재가 얼마나 투입되는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60년대 초에는 이게 농업 국가니까 이게 뭐 0.04로 이게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이 기계 장치를 수입을 하니까 쭉 높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0.14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하는데 그 0.14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러다가 중화학공업을 하니까 이게 쭉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위에 다시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70년대부터 더 높은 0.16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지금 세계적인 어떤 무역 국가고 뭐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하지만은 그 수출의 그 내용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그 취약한 그래서 이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간재 수입 중간재 투입 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 위기 때 IMF 압력에 의해서 모든 산업 정책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수입 다분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 나라에서만 수입을 하지 말고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수입해라 하는 그 수입 다분화 정책이 IMF의 압력에 의해서 또 95년에 가입한 OECD의 압력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건전한 산업 정책을 포기를 하고 국제시장에 몸을 맡기면은 이런 식으로 나쁜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은 큰 무역 흑자를 보게 됐어요. 이 IMF 때 환율이 크게 조정된 덕분이 있지만 마침 운이 좋게도 이때 중국이나 인도나 또는 동유럽의 체제 이행 국가들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하류에 위치한 시장이 열리니까 한국 경제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적자를, 요 3년을 제외한다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이렇게 연간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연간 한 300억 달러에 이렇게 흑자를 누리게 되는데 동시에 밑에 빨간선은 일본에 대한 적자입니다. 일본에 대한 적자가 대폭 커지고 있다. 연간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일본 적자를 보면서 다른 나라의 한 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IMF 이후에 일체의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편성해 가기 위한 지속적인 그러한 산업 정책이 포기된 결과 기업들은 쉽사리 일본에서부터 부품이나 중간재나 기계나 장치를 수입하고 그거 가지고 또 수출을 하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성립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200~300억 달러 이 흑자만 보고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대일 의존 종속 관계가 그동안 심화되어 왔던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참 외화 내빈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성장의 그 감속 성장의 추세가 이어짐과 더불어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 물결 때문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전한 국가 혁신 체제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선진 경제를 만든다.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슨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또는 녹색 성장, 혁신 경제, 이 정부는 창조 경제, 우리가 영미형의 말이죠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러한 창의성과 활력이 넘치는 산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국가가 만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한국적 풍토에 만든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한국적 풍토나 역사적 전통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래 구축해온 국가적 혁신 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국가적 혁신 체제의 한 하위 부분을 형성하는 게 바로 대규모 기업 집단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 재벌이라는 말은 좀 좋아하지 않고 법적 용어대로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그동안 억누르고 해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가 이룩한 국가적 혁신 체제를 정부가 해체를 하고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과 민간 종업원의 어떤 건전한 어떤 상생적인 어떤 호혜적인 어떤 그러한 발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서 정부는 억압적으로 변하고 기업 억압적으로 변하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민주화 세력들의 공격은 거세지고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말이죠. 한국의 대규모 기업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있어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천기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대기업 숫자가 209에서 121, 300명 이상이 924에서 566. 이게 대기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경쟁력이 없는 어떤 영세, 소, 중소공업 사업체들만 잔뜩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한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급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좀 논리가 좀 엉성하긴 했습니다만은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던 나름대로 한국적 국가적 혁신 체제, 추격 체제를 아무 대안 없이 해체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적 혁신 체제를 정부와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고 재구성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이 민주화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정부, 재벌, 기업의 어떤 유착과 도덕 해이의 문제나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좀 더 진솔하게 과학적으로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앞선 세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그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에서 정치, 사회, 경제 총체적인 측면에 걸쳐서 좀 더 진지하고 겸허한 반성, 성찰 그 위에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국가 혁신 체제의 재건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